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일입니다. 오전 11시 50분이 좀 넘었고요. 어제 영상에 이어서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제목 그대로 알약 사건이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는데 그나마 사건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 대답은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트 시큐리티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됐든 이 일은 벌어질 겁니다. MS도 여기서 예외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몇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은 백신 무용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죠. 백신 무용이다, 이런 거 소용없다, 이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구조, 안티바이러스의 구조 이야기인데, 이거 어제 했는데 몇 가지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이 백신 무용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2014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보안회사죠, 시만텍 시큐리티의 이제 그 수석 부사장 뭐 이런 분이 이름이 또 나인데 아무튼 이분이 죽었대요, 안티바이러스가.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영어 원문을 보고 무슨 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약간 좀 그 시쳇말로 어그로를 끌기 위한 어떤 뭐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백신 무용론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현재까지도 거론되는 얘기고, 이 알약 사건 같은 게 터지면 또 고개를 들고 나올 만한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의 구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에서 이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탐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다시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거는 뭐냐면은 우선은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근데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문자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악성 코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코드일 수도 있어요, 기계어 수준에서. 아니면 어떤 형식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런 경우일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게 만약에 문자열이든 어떤 코드든 형식이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어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얘가 용량이 만약에 1MB 가량 하는 어떤 파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파일의 내부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저기 끝까지 가서 검색이라는 걸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그니처라는 게 통상의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파일로 만들어져서 이게 배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그니처를 문자열이든 코드든 어떤 형식이든 여기서부터 검색을 해. 이 파일 한 개를 검색하는데 1메가짜리를 검색하는데 만약에 0.1초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DB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시그니처가 한 10만 개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채널 구독자분이시면은
예, 검색 알고리즘 아시죠? 네,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중요하다는 얘기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문자열이든 코드든 어떤 형식이든 다 좋다 이거야. 그걸 10만 개로 만들어서 DB화 시켰다. 이걸 비트리로 구성을 하든 어쨌든 하여튼 좀 액세스하기 좋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10만 개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검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0.1초 안에 하려고 그래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될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 검사하는데 만약에 이 10만 개를 다 시그니처를 설치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0.1초 안에 과연 성공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탐지율이 만약에 한 98% 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98% 밖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를 놓쳤잖아. 2% 부족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건 놓친 거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업체는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인데, 근데 이제 이게 백신 무용론이라고 하고 이제 뭔 상관이냐를 조금 연결해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백신이 왜 무용하다라고 그러냐면 하루면 악성 코드가 그러니까 1일 동안에 악성 코드가 몇 개쯤 나오냐면은 적게는 수만 개가 나와요. 수만에서 뭐 그 이상도 수십만까지도 갈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악성 코드가. 그러면 이 많은 걸 매번 분석해가지고 이걸 결국은 사람이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석을 하려면은 대전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업체에 전달되니까 분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DB에 만든 다음에 이걸 배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이제 백신 무용론이라는 거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안티바이러스는 사용자 컴퓨터에서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탐지, 감지, 그다음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수많은 지능적 공격들은 항상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 침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또 이제 그 기능 중에 셀프 프로텍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런 표현도 있는데 전통적인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요 정도 돼요. 시그니처 베이스로 갔을 때 여기까지 제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행위를 분석을 해요. 근데 이 행위 분석이라는 게 이제 그 악성 코드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떤 뭔가 연산, 시도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시도가 뭐냐면은 접근 시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뭔가가 접근을 한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OS의 구성 요소의 핵심 요소인데 그걸 어떤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접근하려고 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에는 그 앞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업노멀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업노멀한 어떤 이상 행위 혹은 징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제가 이게 광고 카피 같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대응이 안 되니까 대응을 하자. 그래서 탄생하는 얘기가 EDR이에요. 이 EDR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마 홍보하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중요한 파이어아이라고 되게 글로벌 업체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든 악성 코드의 82%가 1시간이 되지 않아 활동을 멈춘다.
위협의 70%는 표면적으로 한 번만 감지된다. 진짜 이 공격하는 쪽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백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최대 불리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알약이 회자가 됐는데, 알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안랩의 V3도 있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뭐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을 놓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나쁜 해커가 있어요. 근데 이 해커가 뭐 북한의 사주를 받았든 어찌됐든 지가 돈을 벌기 위해 나쁜 길을 선택을 했든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 해커는 이 안티바이러스를 획득할 수 있죠. 이걸 획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V3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알약 홈페이지 가서 알약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해커가 어떡하냐? 지가 악성 코드를 딱 제작을 해요. 그런 다음 어떡하냐면, 쉽게 말해서 버추얼 머신이 하나 있는데, 이 버추얼 머신 하나에다가는 알약을 깔아요. 버추얼 머신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다 V3를 깔아. 그 다음에 해커가 프로그램을 하나 짜갖고 악성 코드를 딱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보내. 전송해버려. 그 알약이 탐지해. 뭔가 차단했어, 만약에. 오케이, 차단했네. V3도 차단했네. 이러면 어떡하냐? 이 악성 코드를 약간 변형해요. 어떻게 뭘 냈든 하여튼 변형을 해. 언제까지? 얘네들이 알약이든 V3가 탐지 못할 때까지. 그 다음에 해커는 뭐 이 가상 머신을 통째로 이 기반으로 알약이든 V3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진 허점까지도 또 찾을 방법이 있어요. 뭐를 놓치는구나. 이 작업을 죽기 살기로 해. 근데 예를 들어서 해커도 능력 따라 다르겠지만, 전 세계에 뭐 해커가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99명이 실패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딱 한 놈만 성공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면 무조건 사건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백신이 성능이 뭐 글쎄요, 탐지율이 높고 성능이 높은데 백신 깔았더니 컴퓨터 느려져 봐요. 그러면 용납하실 수 있어요? 안 될걸요? 탐지율 99가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컴퓨터가 최신 사양이라고 해도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쓰고 살아야 돼. 그럼 그걸 용납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해요. 그래서 이 EDR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엔드포인트 PC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디텍트하고 대응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PC 수준에서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사용자의 불평도 견뎌야죠. 자, 성능도 잡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 사용자의 불평도 있어요. 여기서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신 그 자체로서 탐지 관련된 거, 뭐, 그 다음에 그걸 막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이 둘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프 프로텍션. 그러니까 악성 코드들이 딱 상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애들을 분석을 했잖아요. 공격해서 이걸 멈추게 만들어요. 아니면 얘가 나를 인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인지 못하는 거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접근이 허용된 어떤 시스템, 즉 누군가가, 사용자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악성 코드가 나를 공격한다, 즉 백신 같은 안티바이러스 체계를 공격했을 때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아주 깊게 장악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슈가 땅 터져 버렸다, 그러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재발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재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저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진짜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 MS사의 어떤 뭐 제품, 뭐 지금 운영체제에 그냥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MS사의 MS 시큐리티 같은 걸 썼다 이거예요.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안랩의 V3를 쓴다, 뭐 어디 걸 쓴다, 알약을 쓴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MS라고 해서 사고 치지 말란 보장은 없어요. 좀 더하냐 덜하냐의 문제고요. 뭐 안랩이라고 안전하다고 100을 말할 수 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에 100%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욕을 먹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참 보안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웹 프론트 개발한다라고 쳐봐요.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웹 프론트 개발자 하시는 분들하고요. 이거 안티바이러스 개발하고 이런 분들하고 연봉 차이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백신에 막 심각한 엔진 개발하고 뭐하고 막 이런 분들하고도 연봉이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뭐 제가 웹 프론트 개발자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아닌데 웹 프론트 개발자는 6개월이면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신의 어떤 이런 코어 엔진 개발하는 사람은 몇 년을 가르쳐도 이 사람이 해낸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고도 항상 이런 이슈들을 달고 살아야 되고 뭐 블라블라 문제가 많아요. 단순 비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힘들어하는 거고. 좀 말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제가 알약 관계자도 아니고 알약하고 뭐 거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스트 시큐리티하고 근데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저는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보안 업체들이 많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사건 하나 날 때마다 뭐 보상 얘기 나오고 뭐 거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종속될 겁니다. 여기 종속돼 버릴 거예요.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MS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에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일정 수준에서 플랫폼 종속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응원 안 해주시면 결국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냥 다 수입산 쓰자 뭐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뭐 그게 과연 최선일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끊고 갈까 고민인데 그냥 안 끊고 쭉 가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지만 안티바이러스 그러니까 EDR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자 밑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결국은 이제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이제 백신이라고도 하는 근데 이 둘은 다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너무 뭐 기계적인 대응이 심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요 기사 보안 제가 영상 정보에 링크 놔뒀으니까 한번 원문 가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 기사인가 그래요. 여기 보면 AV 테스트라고 2020년까지 발견된 매료 악성 코드 종류가 한 10억 개쯤 된다라고 추정하죠. 그리고 매일 35만여 개의 새로운 악성 코드를 등록하고 있다. 그럼 등록되는 게 이만큼이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과연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인지가 되면 탐지가 되면 그것을 이제 획득해 가지고 그걸 다시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체계 만들고 그걸 DB화 시켜서 DB에 넣어 가지고 배포하는 이런 방식의 대응을 이걸 과연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다양한 휴리스틱 기술을 도입하거나 AI 기술을 적용해서 대응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요 기사 뒤에 얘기 더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EDR 얘기 참 약자 얘기 안 하네. EDR이 뭐냐면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PC 같은 엔드포인트에서 탐지하고 바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보안 솔루션이 이제 혼자만 작동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그냥은 안 되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해결하는데 그걸 PC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PC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EDR을 탑재한다. EDR을 탑재한다. 뭐 아니면 안티바이러스를 탑재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뭐 인터넷으로 악성 코드가 유입되든 뭐 어떻게 되든 된다고 쳐. 그러면 이걸 판단을 내릴 때 과연 이 PC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할까? 아니요? 힘들어요.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올린다고 시스템이 못 버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블라블라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I 붙이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평판이라는 그 평판을 확인해주는.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가 뭔가 이제 모르는 놈이 여기 뭔가 코드가 딱 랜딩을 한다. 그 PC 쪽에서 EDR이 있었다. 그럼 얘가 일단 초동 대응을 하고 초동 대응을 했는데 얘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떡하냐면은 요거를 요 클라우드에 보내요. 그럼 얘가 AI로 판단하든 평판 기반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줘. 저 자식 이상한 놈이다. 악성 코드다. 차단해. 그럼 막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안티바이러스는 그 EDR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EDR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안티바이러스는 이제 그거의 일부 기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체계가 복잡해졌고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뭔가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EDR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 PC에만 해당되는 걸까? 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죠. 서버 같은 데도. 대신에 이제 서버 같은 데다가 EDR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 성능이 떨어지겠죠. 뭔가 검사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는 서버용 보안을 따로 해요. 그리고 약간 전혀 다른 걸로 가고. 어쨌든 이제 EDR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안티바이러스를 대체하는 구조고 이렇게 연계돼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 중에 이제 IPS 같은 애들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IPS들도 요즘은 이런 클라우드랑 연동을 해요.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네트워크 단에서 뭔가 유입될 때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 못하면은 그냥 클라우드에 보내 가지고 이 판단에 근거해서 능동 대응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방향이 이제 EDR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EDR 얘기의 구조 얘기 한번 조금만 마무리하고 영상 마칠게요. 영상이 오늘 좀 기네요. 익스플로러 같은 뭐 어제 이제 영상에서 제가 결국 이제 이런 데다 필터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은 이제 탐색기 같은 게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IO에 대한 리퀘스트가 나가면 이 리퀘스트를 이 필터 부분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안 EDR이다. EDR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할까? 그럼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티바이러스는 이런 파일 시스템 하나만 보는 거고 EDR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 보냐면 예를 들면 이제 크롬 같은 애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입출력을 하겠죠. 이럴 땐 여기가 소켓이 될 거고 소켓 인터페이스로 그러면 여기다가도 필터를 넣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로 뭔가 감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또 그러면 이게 이른바 이제 PC 방화벽 기능을 할 텐데 그러면은 PC의 네트워크 입출력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한 IO를 감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까지 하냐. 예를 들면은 키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키보드에서 사용자 입력을 할 텐데 이 입력이 통상의 경우 또 USB야. 뭐 아닐 수도 있고 무선이지만 또 이제 USB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걸 거쳐가지고 어떤 입출력 로직을 탄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런 데가 됐든 USB 어디가 됐든 또 여기다 꽂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의 경우도 있죠. USB 타고 프린터로 정보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온갖 것에다가 한마디로 이 커널 수준에서 온갖 곳에다가 필터를 잔뜩 집어넣고 그것을 하나의 센서로 활용을 한 다음에 이 EDR 같은 데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EDR 체계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하잖아요. 그러면 허구한 날 이놈의 커널 드라이버 만져야 돼. 그것도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MS가 뭐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라 정한 것도 있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저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 좀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모자라는 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너무 모자라요. 너무.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속상해요. 전부 다 제가 무슨 다른 영상에서 보면 국비 지원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부정적 견해를 많이 밝히는데, 우리나라 국비 지원 과정 중에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개발하는 거 가르치는 교육은 그 BOB라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해가지고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K-실드라고 보안 전문가 양성 사업 있죠. K-실드도 있고 K-실드 주니어도 있는데, 거기에서조차 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만들자라고 덤비는 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쪽은 교육을 6개월하고 될 게 아니고, 일단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강사가 없어. 강사를 구해서 뭘 해야 뭘 어떻게 하지. 강사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듣고 또 강사님이 어쩌네 저쩌네 불평이라도 클레임 VOC 딱 터지면은 강사 교체라도 하고 대행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저희 그냥 4차 산업 혁명 메타버스 할 게 이게 낫지. 메타버스 판매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굳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든 싫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커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결론을 맺자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알약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러고 싶어서 이럽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안 된 거죠. 이스트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안 업체들, 이쪽에 뭔가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응원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물론 보안을 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기는 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어떤 거 해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매출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보안을 정말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안은 이거는 생산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소비적인 비용이라고 밖에는 안 보거든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법으로 강제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앞으로 더 조금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우리나라 보안업계가 발전하기를. 그래서 MS도 쉽게 넘보지 못할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주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바랍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하기엔 조금 늙은 것 같고, 이 영상 보시는 젊은 분들 중에 한번 좀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지. 혹시라도 보안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희망한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연구소에 취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뭔가 방향성을 드릴 수는 있어요. 좋아할 거예요, 아마 보안 업체에서. 제가 말한 걸 다 해갖고 가신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많이. 네, 아무튼 좀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길게 좀 써봤고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